네, 소개받은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갑자기 아이돌이 돼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43살도 아이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자료가 그 710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PPT 자료를 조금 고쳤습니다. 아, 예, 밑에 있나 보네요. 전체 화면 보기로 좀 해주시고.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꽤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GDP 대비 따라간다고 하면은 GDP 대비해서 주택 가격 소위 시가 총액의 합산액이 비슷한 그런 배수로 가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소득 대비 초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체감하시기에 지금 집값이 다 비싸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주택 가격이 저렇게 소득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대출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게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고, 이게 가게의 구매력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주택이 그때부터 금융투자 상품으로 변하는 그런 분기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주택은 아시겠지만 외국과 달라서 다 25평이나 34평 같은 그런 표준 평형을 갖고 있고요. 3베이나 4베이 타입이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집을 안 보고 사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이러면은 저희가 눈에 평면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성 있는 금융상품 대상이 됐고요. 마치 주식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주택 가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완화해주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가계가 가계 신용을 큰 폭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주택을 사는 거를 좀 반복해 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득 대비 좀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여러 번 나왔는데, 굵직굵직한 종합부동산 대책은 710을 포함해서 5번 정도 나왔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마이너한 대책까지 포함하면 22번 나왔고요. 정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그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게 아니라, 해당 주기의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당 주기 상승 원인을 해소하는 형태로 정책이 냈기 때문에 단기 시장 안정은 갖고 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가령 9.13 2018년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주택 가구가 집을 적극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9.13 때는 그럼 다주택 가구가 주임사를 활용하니까 주임사의 혜택을 줄이자,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자, 이런 정책이 나왔고요. 2019년 12.16 나오게 된 배경은 작년 하반기에는 집을 누가 샀냐면 1주택 가구들이 갭투자로 샀습니다. 본인이 전세 거주하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집에 전세 끼고 매입을 하는 이런 1주택 갭투자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16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1주택 갭투자들이 좀 어렵게 9억 원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 전세 대출을 회수하자, 이런 식으로 그 각 상승 사이클의 주력 원인을 해소하는 형태의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있긴 있었죠. 그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새로운 그런 주도 흐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손보는 형태의 정책은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 나오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투자 대상이고 자산시장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사실상 거의 훼손하는 수준으로 대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나름 임팩이 컸고, 특별한 어떤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취득과 보유와 처분 모든 단계에 걸쳐서 그동안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주택 가격이 러프하게 50에서 80 정도로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30이 현재 미처분 이익이 되는 건데요. 이 미처분 이익이 주택을 팔면은 처분 이익이 되는 건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80% 정도 회수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처분하지 않는다면은 보유 기간에 계속 회수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710에서 발표했다는 게 조금 독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계의 구매력은 기업하고 사실
다 다를 게 없는데요. 가계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 유동성이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의 유동성은 가계의 소득과 가계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그리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처분 손익 이 세 가지가 가계 유동성의 원천이고요. 이는 기업으로 설명드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현금 흐름이 가계의 유동성의 원천이고 다만 최근 이 세 가지를 주택가격이랑 그려보면은 가계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상관성이 아주 낮게 나오는데요. 가계 신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변화하는 거는 상관성이 아주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소득과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사게 되는데 대출이 확실한 가계 구매력의 원천이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조금 더디고 있는데 법인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거나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다른 대출 수단을 활용하는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3억 원이었는데 그 집을 팔 때는 6억 원이 된다면 그 사람은 3억 원의 현금이 창출된 개념이 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6억 원에 샀는데 또 10억 원으로 팔 수 있다면 또 4억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산 시장 속에서 전체적으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일제히 개선이 되고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시장에 반복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유동성 원천이고요. 그래서 러프한 M2나 LF 같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가계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 결론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DSR 총 차입에 대한 상환 부담을 산정하는 DSR 계산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갭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갭 투자 그 전세 차입금을 임차인이 나가면은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부의 부채인데요. 부의 부채가 이론상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4억 원짜리 집에 전세 3억이 들어있고 그 전세 3억을 끼고 1억을 투자해서 주택을 한 채 샀는데 이걸 이론상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고요. 자산시장의 유동성의 공급 원천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은 상식적으로 가계신용이 늘지 말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신용은 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꼭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 그리고 부모의 자산을 차용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가족 간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심지어 P2P 등등 아주 수많은 대출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계층이 집을 사고자 맘먹는다면은 갖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송인호님 발표 때 저도 좀 이제 시사점이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결국 대출 제도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논리가 작동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매매가 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710이 나온 대책을 설명해야 되니까 710부터 먼저 접근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PT 순서를 좀 돌려서 죄송한데요. 710 정책은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합니다. 그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세금을 내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주택은 취득세 특례 적용을 받고 있어서 손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은 취득세율이 4%인데 주택은 6억 이하 부동산은 1%의 취득세를 내고요. 9억 원까지는 2%를 내고 9억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의 특례를 적용한 이유는 법규가 말하는 거는 의미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택 취득을 해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주택 취득세 특례가 1주택 가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주택, 3주택, 100주택 가구 모두 다 취득세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제도는 그냥 형태 자체가 이미 다주택 가구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2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8%로 올렸고 3주택 가구에 대한 취득세율을 12%로 올렸고요.
가게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12%의 취득세율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나름 취득세에 있어서는 세법의 원리가 좀 명징해진 것 같습니다.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될 때는 특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취득해라. 근데 2주택이려면은 그때부터는 중과취득세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꼭 취득을 해야 되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유 단계는 아시다시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재산세와 누진과세와 부유세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유 단계 스텝이 굉장히 꼬여 있고요. 길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재산세랑 종부세는 그냥 옥상옥 구조입니다. 옥상옥 구조이고, 그리고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그 부동산에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다 보니까 저한테 부동산이 몇 채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상욱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이 몇 채입니까? 라고 종부세가 묻고 저는 한 채입니다. 그럼 1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전 2채인데요. 그럼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별 과세이면서 동시에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인별 과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거를 분산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홍길동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쫙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면은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가 다주택이면은 저 한 채, 배우자 한 채, 자녀 한 채. 1가구 3주택이 되지만 각각 이는 한 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조차 안 되니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과 법인으로 인을 분산 배치하고요. 부동산이 10채가 되면 개인 한 채, 법인 9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법인도 좀 애매하면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신탁 같은 걸 또 맡겨가지고요. 부동산 신탁이 생명보험사들이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그런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은 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라 이런 맥락에서 유언 신탁 같은 걸 맡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신탁받은 부동산 회사가 납세자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또 소유권이 그 과세 대상이 또 쪼개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세 뭐라고 할까요? 절세 수준에 따라서 공동 소유, 가구 원별 소유, 법인 소유, 신탁 소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유세 체제를 회피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유세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인별과세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 보유 가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일제히 회피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 신탁과 법인과 주택임대 사업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세 근간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신탁과 법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내년부터는 이제 아주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 역시 아파트가 뭐 100채든 300채든 제가 뭐 100채 300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100채 300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300채를 갖고 계신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1원도 내지 않는데 이런 주임사 제도가 과도한 보유세 혜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단계는 우리나라의 유형 자산은 1경 4천조 이상 있는데 부동산은 1경 이상 있고요. 그 부동산에서 거치는 보유세는 16조 원 거치거든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시세 대비 0.16% 정도이고요. 재산세가 12조 정도 거치고 종부세가 3조 원 정도 거치는데 약간 옥상호 구조니까 뭐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과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법 논리상 이제 취득은 쉽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취득은 쉽고 취득세 특례를 받고요. 주택수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보유는 인별 과세 제도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임사나 법인이나 신탁을 맡기면 사실상 인별과세 체제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인마이 포켓 하려면 양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지금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주택 경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세제 중과를 좀 없애거나 특례를 제공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그때 양도하겠다는 그런 장기 보유 전략을 국내 다주택자가 끌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미 주택시장에는 금융시장이랑 비슷하게 시장이 무너지면 정부가 받쳐준다. 왜냐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경제에 좀 위기가 오니까 그것만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산 가격 하락이 막상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도 주고 그렇게 될 거니까 주택은 그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학습되어 왔던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710이 나름 정면에서 이런 인식들을 카운터 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710 대책이 주택 가격을 뭐 하락으로 만들겠다 이런 형태의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50에서 80으로 올라간 이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그런 수익에 대해서 가게가 회수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조세를 통해서 전부 회수하겠다는 그 회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꼭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가게가 대출 유동성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은 80이 아니라 나중에 9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공급 대책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좀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집을 살려면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과 대출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자산시장 안정화를 원한다면은 대출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가계의 신용 증가에 따른 증가를 좀 제어하는 이런 형태의 기재가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에 뭐 초기 도입 단계에서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동안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 개별적인 정책들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책들이 나온 22번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고요. 다만 710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그런 회수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각에서는 보유세도 높이고 취득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면 어떡하냐 양도세 낮춰줘야지 집을 팔지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 정책의 그 발표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심플한 겁니다. 올라간 거 맞는데 그걸 다 회수하겠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주장을 들어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현재 그 세 가지 세율을 다 낮춰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나 아마 뭐 미래에 50에서 80으로 올라간 주택가격 지수가 다시 뭐 60, 50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 그때의 논리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재는 이제 세금을 좀 완화해 줄 거라든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710 부동산 정책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공급 얘기가 많다 보니까 공급 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택의 정량적인 공급 목표는 이미 서 있습니다. 2013년부터 22년까지 2차 주택 공급 기간이고 한국의 2022년 기준으로 주택 공급 목표는 1000명당 주택수 기준으로 427호로 늘어났고요. 저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427호 정도 되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은 411호 정도의 1000명당 주택 공급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를 잡은 이유는 다른 나라가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420호 정도 되고 다른 OECD 국가들 대부분 다 430 수준에 되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 430 정도 가면은 주택 공급 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다만 양적인 기준입니다. 양적인 기준이고요. 주택은 저희가 호 단위로 계산하니까 이 호가 대체 몇 제곱미터인지 140제곱미터짜리도 있고 40제곱미터짜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양적인 기준으로는 1000명당 저런 수를 공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질적인 기준도 있는데 질적인 기준 중에서는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가 연식인데 연식은 곧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저희가 양적으로도 공급 목표를 못 채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2년 남았는데 지금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 표가 작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그 송인호님 발표 자료도 있는데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403호 정도 됩니다. 18년 말 기준으로 인구 1000당 403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얼마나 부족하냐면 서울시는 인구천당 381호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366호로 도 중에서는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1000명당 주택이 더 작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가 주택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주택이 작아도 너무 작고, 그리고 경기도의 유입 인구가 좀 많기 때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 인구를 물어보면은 1100만 명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오늘도 들었는데 경기도 인구 13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구 유입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만 주택이 아닌 것 중에 소위 오피스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다 거처로 반영을 해가지고 1000명당 주택수를 환산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나라 전체로는 인구 천당 419를 달성해서 저희가 갑자기 미국 수준의 그 주택 공급에 도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 수준의 주택 공급 됐는데 주택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호이고 경기도는 저걸 반영해도 384호이고요.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피냐면 경기도에는 거의 6, 70만 채 이상의 공급이 22년까지 돼야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서울시 역시 주택 공급이 20만 채 이상 늘어나야지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러플리 30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경기도의 초과 주택 공급의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특징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단독 다가구가 많아서 아파트 비중이 47% 정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울은 주택은 어느 정도 공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다 적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택들도 연식이 조금 되고 있어가지고 이 1기 신도시 집중 건설했던 그 90년대 초반에 대거 공급되는 게 경기도 아파트들인데, 저런 아파트들이 2020년대 준공 30년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욕구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소비 욕망들이 이쪽에도 굉장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조금 나중에는 주택 가격 불안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달 말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의 주택들이 나오는지가 시장에 또 미치는 임팩은 좀 클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마곡지구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사람마다 찬반이 있겠죠. 그렇지만 구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택용지에 주택만 짓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라면, 비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게 소위 요즘의 그 컨버전인데, 이런 얼마든지 그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그냥 토지에 대한 그런 용도를 규정하지 않는 상태로 시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이고, 단기적으로는 2022, 2023, 2024까지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좀 확보가 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3기 신도시라는 그런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용적률을 그냥 일반 용적률 300%에 맞춰서 짓는다기보다는 과거 1기 신도시 때 그랬던 것처럼 특례 용적률을 얼마든지 부여해서 높은 밀도로 건설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신이 아닌 이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 그리고 주택의 구매 형태에 상당히 투기적인 형태가 많이 포착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710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법인과 신탁 물량은 1년 안에 거의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회피 수단도 없어졌어요. 사실상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가구 구성원별 한 채씩 갖고 있으면서 다주택 가구를 유지하는 방식이 그나마 가장 보유 부담이 적은 건데요. 가구 구성원 수가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출회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에 조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를 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시점에만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시 부동산도 그렇고 전국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 입주 물량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영향을 조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주되는 시점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선 사전 청약 제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시계열로 수요를 좀 분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포모족이라고 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들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과 함께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